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그 8번째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있었던 일, 좀 더 정확히는 있어서는 안 됐던 일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 한 판사의 용기와 결단 덕분이다. 아마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기 있는 판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지요. 네. 실제로 뵈니까 네. 굉장히 훈훈하시네요. 네. 그 멘트 항상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다른 데와 인터뷰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저희 네. 회사는 처음 오셨나요? 그렇죠. 예. 저희 회사를 그동안 특별히 네. 안 오셨던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컨셉이 그냥 좀 취조라서요. 네, 취조실로 좀 꾸며봤는데 네. 저희가 전 판사님을 이런 곳에 모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실제 이런 세트를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좋은데요. 저는 원래 어두운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네. 좀 어두운 편의 분위기에서 네. 분위기만 어둡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워낙 또 판사님이셨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판사님이셨기 때문에 뭐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법원을 나오셔서 네. 한동안 외국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여행을 가셨었나요?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좀 따뜻한 햇살, 네. 햇살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딱 떠오르는 게 지중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중해, 스페인 남부, 뭐 지중해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요. 저도 휴가 때 그냥 바닷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가셔서 그냥 휴양지 속에서 네. 생각 없이 좀 지내고 싶으셔서 가셨던 건가요? 네, 좀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해보고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요즘 그쪽에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혹시 현지에서 판사님을 알아보는 분들은 없으시던가요? 몇 분 계셨죠. 그래요? 혹시 뭐 판사님한테 어떤 말씀 좀 하셨던 분? 그 중에 좀 한 분이 네. 좀 많이 안타까우셨는지 왜 먼저 나왔냐, 잘못한 사람들 나오고 거 그럴 수 보고 있죠. 나왔어야지 뭐 그런 이야기 좀 하시던데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열심히. 네. 하여튼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휴가지에서 또 그런 일들을 좀 잊으려고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게 돼서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2월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관심을 받은 이후에 네.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판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사양을 해서 그동안 쭉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이제 법원을 나오신 뒤에는 뭐 인터뷰라든지 뭐 강연도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제가 이제 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좀 바뀌었죠. 뭐. 그러니까 이제 법원 내부에 있을 때는 한 2년 동안 이제 이 사건이 뭐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이제 네. 나중에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때까지 한 2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은 사실 법원 내에서 이제 판사들이 주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개인이 너무 부각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줄어들고 그래서 좀 뭐 언론에 노출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피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이제 사직한 이후에는 그때도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예, 내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게 뭐 이제 세상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 일로 인해서 또 뭐 이름을 널리 알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런 있고 시선도 또 있죠. 그런 가진 사람들. 그런 게 이제 뭐 저는 괜찮은데 이제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전히 이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리했는데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는 사실 그런 부담이 좀 덜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또 요즘은 사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언론 노출이 많아져서 좀 뭐- 당황스럽긴 한데요. 아니, 뭐 말씀도 잘하시고 워낙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징계 문제가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좀 징계 수위도 좀 많이 약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한 법관들에 대한 네, 징계가 그렇죠. 예. 징계 수위보다는 하여튼 징계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고 또 누가 징계 대상이 됐는지 또 징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처음에 사직할 때 기대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개혁이 더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발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서 이제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오늘 저희하고까지만 이야기하시고 한 템포 쉬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감독님들도 오늘 조금 오래 여기서 말씀하실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최근에 이제 주간지 표지 모델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매일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서지만 저는 이 일반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네. 네, 굉장히 또렷하게 똑똑하게 정말 좋은 표정으로 사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진 찍을 때 네.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고요. 이제 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그때 사진 찍은 거랑 좀 비해서 좀 너무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뭐 이렇게 배경도 내리고 막 그래서 제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혹시 하고 여쭤보니까 좀 표지 사진으로 쓸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때는 이미 사진을 막 왕창 찍은 원래 상태여가지고 처음에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냥 인터뷰용 사진만 찍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표지에 네. 이렇게 딱 올라오셨고 그렇죠. 네.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하신 이 사법농단 사태 그리고 네. 법관 징계 문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잠시 뒤에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먼저 인간 이탄희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물론 처음 뵙는데 딱 네. 뵙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고 모범생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 살 형이시더라고요. 한 살 형이신데 그래요? 네. 저희 동네 공부 잘하는 형님과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학창 흔한 시절 얼굴이란 뜻이죠. 아닙니다. 공부 잘하시는 네. 전형적인 형 얼굴인데 학창 시절의 이탄희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뭐 특별한 뭐 제가 시련을 겪거나 뭐 이런 기억은 사실 없고요. 네. 네. 근데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저희 뭐 이제 90년대 중후반 학번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그렇죠. 네,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 특히 이제 남학생들끼리만 올려 있다 보면 뭐 이제 집단적으로 네. 좀 지지와서 보면 좀 어이없는 뭐 이런저런 반항들이 좀 있었죠. 네. 뭐 특별히 개인적인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반항으로도 하긴 하셨습니까? 모범생이실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다들 이제 뭐 남자들이 그런 치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대학교는 이제 네. 법학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전공을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학교를 갈 때.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는 제가 수학을 잘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이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도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수학을 좋아하는 게요? 제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과 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바꾸고 나서는 그냥 뭐 성적대로 흘러왔죠, 사실. 네. 그렇게 성적대로 서울대 법대를 가셨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네. 사법 시험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셨잖아요. 네. 사실도 한 번에 붙으신 건가요? 아니요. 한 번 떨어졌고 1차 시험 한 번 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시험을 이제 두 번째 해에 붙었죠. 네. 그러면 그 법과를 진학한 이후에는 네. 내가 법관의 길을 뭐 하든 네. 아니면 내 법대 이후에 뭐 네.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뭐 비슷한 세대시지만 90년대 중반 학번들이 무슨 뭐 80년대 학번들처럼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무슨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는 뭐
광고 같은 데서는 X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죠. 개성을 추구하고 뭐 그렇죠. 다양성을 추구하고 뭐 이런 세기말 뭐 사람으로 이런, 예. 네,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분위기 자체가 뭐 이렇게 다양한 사회 참여 경험을 하기는 하되 각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한 2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이런저런 활동을 좀 경험을 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시험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네.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네. 그때는 판사가 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도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본 기억도 잘 없고 그 저희 때는 연수원 뭐 연수생 1000명 시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이 된 두 번째 해였거든요. 그래서 연수생이 한 학년이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판사가 될 수 있는 숫자는 그대로 예전하고 똑같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법관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 하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열심히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특별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기억은 없고 또 주변에서도 저한테는 사실 변호사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준 친구들이 이상하게 많았어요. 변호사가 어울린다고? 네, 그건 그때는 어떤 의미죠?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랬는지 저는 이제 그때 지금의 아내를 사법연수원에서 사실 만나서 네. 이제 연애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내도 뭐 변호사를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연수원에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던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뭐 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럼 거기서 결정적으로 공부를 난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겠어. 왜냐면 어쨌든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시기니까.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갑자기 공부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로 사법연수원생들이 이제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때 2003년 초에 이라크 전쟁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아들 부시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공습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개시가 됐는데 네. 그게 좀 국제적 논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이제 최초의 흑인 사무총장 그분이 이게 나중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 이제 영어 단어 자체로 이제 뭐 일리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을 했고 근데 또 첫 파병은 이제 전투병이 아니라 이제 비전투병을 이제 파병을 하면서 잘 넘어갔는데 그 2003년 이제 하반기에 아예 명시적으로 전투병을 파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찬반 양쪽 입장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요청에 협조를 하는 게 이제 뭐 국익 차원에서 세속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이제 헌법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사실은 이제 원치 않았던 전쟁에 동원되면서 받았던 고통의 근거에서 그런 역사적 경험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침략적 전쟁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지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법 연수생들은 그때 아무래도 예비 법조인들이다 보니까 헌법적 가치를 중시해서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또 사회 분위기가 그때 참여정부 첫 해였는데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이제 토론공화국이라는 걸 이제 뭐 표방을 하고 또 국민참여수석실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제 공무원들한테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검사와의 대화다 그랬죠. 그렇죠. 검사에 대해도 뭐 지금은 뭐 다른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지만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준비가 된 맥락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해당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였고 뭐 세무 공무원과의 대화 이런 것들도 준비됐었고 했었던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이건 헌법 문제라서 우리가 좀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참여수석실에 이제 연수생들의 어떤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서명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럼 혹시 시작을 네. 주도를 하신 게 판사님이신가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신 연수생은 따로 있었고 저는 이제 의견서를 제가 작성을 했죠. 초안을? 네. 제가 뭐 좀 같이 이 파병 반대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헌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뭐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의견서를 썼던 거고. 얼마나 많이 거기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많다는 게. 그때 연수생이 이제 1,000명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등록을 안 한 연수생도 있고 해서 900명 조금 넘는 상황이었는데 절반 정도가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수 중에서만 한 460명이 서명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주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사법연수원 수뇌부가 이제 긴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진상 조사를 한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징계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뭐 정당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정법적으로도 그때 이제 뭐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뭐 집단적으로 뭐 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의견 표명을 한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집단 행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뒤에 또 사법연수원생들이 이렇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징계는 근데 뭘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서면 경고를 받았어요. 서면 네, 경고장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받았죠. 네, 그 경고를 받고 나서 근데 그때는 또 저도 이제 저만 해도 25살이었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방법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징계가 이뤄진 날이 제 기억으로는 뭐 12월 말 1월 초 이때였는데 뭐 그때는 연수원에 연수생들이 아무도 안 남아 있었거든요. 다 이제 그렇죠. 전국에 실무 수습한다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운 날 그 굉장히 뭐랄까 썰렁한 연수원 건물에 그 서면 경고장 받으러 갔던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 일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기회는 이미 놓쳤고 모든 건 다 끝나 있었는데 나는 굉장히 이제 부당한 어떤 처분을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나의 좀 가치가 좀 훼손된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좀 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분한 마음을 좀 뭐 치기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결국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연수원에서 법관 임용 성적이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10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좀 뭐 선망하는 그런 성적을 갖추게 되면 나의 어떤 훼손된 가치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난 옳다고 한 일을 네. 징계를 받은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나의 가치가 훼손된 거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네. 공부를 해서 나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창한 뜻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법관 임용 성적을 가지면 내 가치가 회복될 거다라는 어떤 그 분한 거에 대한 지기 싫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분하면 주로 술을 마시거나 삐뚤어지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술도 마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네. 방금 말씀하셨던 나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를 참지 못하고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지기 싫었던 마음 그런 네. 게 지금 판사 이탄희를 만든 원동력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뭐 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2008년에 판사로 임관을 하시는데 판사 선서를 하실 때 좀 씁쓸한 기억이 있다 이런 네. 얘기 때문에 어떤 건가요?
그 이야기는 제가 사실 거의 안 했는데 네. 어떻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사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음. 그때 저희가 이제 판사 임용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위원장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대법관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특전사 법무관 출신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다가 판사 선서하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 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이렇게 큰 홀에서 그 대법관 되신 분과 다른 판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쭉 어울리면서 인사를 하고 이러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뒤에 따라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또 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적어줬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실 판사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판사였고 그분한테 이제 저를 가리키면서 저 친구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한번 요원으로 잘 키워봐라. 요원.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 한동안 잊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008년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약 10년 뒤에 실제로 요원으로 쓰려고 했던 거네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뭐 맞춰보면.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 사건이 지금은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사실 부각이 되고 있지만 특정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원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뭐 에피소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관이 되신 이후에 지방 변호사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뽑는 네. 우수 법관에 세 차례나 선정이 되십니다. 2012년, 13년, 15년. 제가 뭐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한 번 뽑히기도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단독 판사 하실 텐데 네. 변호사들이 이렇게 뽑아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을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글쎄요, 제가 뭐 다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재판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죠?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재판이 사실 법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네, 서류를 중심으로 법관이 이제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기록을 넘겨보면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고착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법이나 아니면 다른 사법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실은 법정에서 하는 재판을 전제로 해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재판을 굉장히 길게 했죠. 뭐 재판을 길게.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뭐 신도들 몇 분끼리 서로 이제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빨리 끝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법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리를 안 하는데 그때 뭐 관련된 증인을 뭐 7명, 8명 정도 불러서 다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게 하고 뭐 서로 말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법정에 프로젝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터로 뭐 이런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다음 로드뷰라는 게 그때 많이 썼어요 저희가. 그래서 네. 로드뷰로 그 해당 교회의 사진을 띄우고 그 증인한테 어디에 있었냐 서 있는 위치도 확인해보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싸움 위치는 안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재판을 굉장히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 보면 정말 그때는 그 이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말 그대로 지만 공판 중심주의에 가장 그렇죠, 맞습니다. 부합하는 맞아요. 재판이고. 네, 네. 전 반대로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수긍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많이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조금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재판하면서 네. 난 정말 좋은 법관이구나 스스로 네. 좀 나한테 이게 맞는 일이구나 좀 생각도 하셨어요? 일 자체는 재밌었죠. 네. 저는 이제 뭐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재판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몰입감이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그 진실을 이렇게 밝혀가는 과정 자체가 주는 그런 좀 뿌듯함이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이거를 밝혀냈다는 데에서 오는 뿌듯함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아 이게 진실인 것 같다라고 다들 이렇게 공통으로 수긍해가는 그런 표정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재판을 하고 나면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고 났을 때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수법관으로 뽑히셨고 재판을 좋아하셨고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지금 쭉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눈빛이 빛나고 진심 어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네. 재판을 좋아하셨던 그만큼 본인의 일을 사랑하셨던 판사님이신데 2017년 2월에 드디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사실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사실 저도 기자하기 전에는 사법부 안에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쉽게 이제 모르시는 분을 말씀드리면 사법부 안에서 법원 행정을 따로 하는 조직이 있는 건데 거기에 판사들이 다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뭐 행정부처럼 네. 법원 판사들의 모든 인사라든지 조직 관리를 그 안에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저도 이것도 몰랐습니다만 거기는 그 안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인 판사 조직 안에서도 또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했죠. 했죠. 네, 역대 대법원장들께서. 네. 근데 거기를 2017년 2월에 발령을 받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고 했을 텐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2017년 2월 9일 날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발령을 받기 전에 네. 좀 한 달 정도 동안 굉장히 좀 특수한 경험을 많이 했고 이제 언론에 많이 네. 보도됐지만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뭐 네. 와해시킨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저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께서 뭐 저를 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을 했다. 근데 그 추천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던 그런 또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마냥 이제 심의관이 됐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게까지 또 주목을 받는 자리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지금 내가 뭐 확실한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근데 또 축하 전화들도 그냥 오는 축하 전화들이 아니라 뭐 보통 판사들이 잘 안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당신이 사법부의 이제 중심에 들어왔다. 뭐 사법부의 중추가 됐다. 뭐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인사권자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보은해야 된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표현들도 듣고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좀 저어되는 느낌도 분명히 그렇겠네요. 있었어요. 예. 방금 그 판사들 사이에서 잘 하지 않는 네. 인사권자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이 갈 정도로 그런 대단한 자리라고 아마 판사들 사이에서 생각하는 곳인데 근데 거기 가서 받은 일이 쉽게 말해서 판사들 뒷조사하는 네. 뒷조사를 해놓은 파일을 관리하는 일을 네. 하게 됐는데 네. 사실 근데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일을 열어보고 싶고 혹시 뭐 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내 주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 열어보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은 혹시 없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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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큰 유혹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더 빨리 했고요. 근데 이 일을 내가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사직서를 언제 낼 것이냐. 너무 빠르지 않은가 지금 내가 한 2, 3일 정도 잠을 못 자고 밤새워서 뭐 치열하게 고민은 했지만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오히려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그렇죠. 보고 싶고 또 보고 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이걸 나의 무기로 삼아서 뭐
어떤 형태의 뭐 어떤 뭐 투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내가 판사로서 10년 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있고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무너진다. 그리고 나의 명예가 훼손된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동료 판사들이 믿음 같은 걸 배신한다. 이런 생각이 시작이었고 그 생각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생각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생각이 복잡해지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데 또 도움을 준 건 뭐 이건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네. 그 선배들 중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임자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전임자들 중에서 뭐 저한테 이제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평소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 전임자가 인수인계 해주면서 평을 하기를 그랬던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 네. 그런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다른 판사들이 더 속을 많이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법원 행정처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을 지시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뭐 예뻐라 하면서 더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더 제가 이제 유혹이 커지기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판사님이 했죠.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다른 판사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선배 판사분이 알고 보니까 네.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신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배신감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배신감이 크죠. 근데 그 배신감이 이제 개개인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점에 저는 이미 이게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게 혼자 생각해낸 일이 아니라 다른 이제 조직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밝히기도 하셨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배신감은 이제 개인에 대한 배신감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미 있고 이 집단적인 어떤 배신감, 현실 전체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 만약에 그 자리에 2017년 2월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자리에 이탄희 판사가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은 계속 세상에 묻어져 있고 지금 시스템이 계속 흘러왔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정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잠시 얘기했었지만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지금의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반대하는 조직에서 몸담으셨던 이탄희 판사를 반대로 우리도 항상 인사 낼 때 내 오른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반대로 왜 그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반대 의견을 펼쳤던 이탄희 판사를 그 자리에 배치했던 사법부 수뇌부의 이유는 뭘까요? 법원 행정처가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점점 오만해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공사 구별을 너무 못한다.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봉건적인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법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말 저변으로 확대돼 가는 거예요. 절대 국민들이 잊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하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격이 중요하다는 걸 판사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사회 공적인 이익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공익인권법 재단 네. 어떤 데인가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소송을 맡으셨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있어요.